나이가 무슨 이제 그전이 75이 난 지금 78인데 저분들은 조금 어려요. 저거 굉장히 무슨 이게 각대예요.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공부한 데를 읽고 그 다음에 5장, 6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읽어야 이게 물리가 나오고 물리가 나야 그냥 한 이해하기가 쉽고요. 자동으로 이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증자유지 여신을 시작. 증자유지 여신을 맹경자 문지로니 증자 언할 조지 장사의 기능야애하고 임지장사의 기요야선이니라 군자 소기요도자 사민이 동용모의 사원 만난의며 정한세계 사근실의며 출사기의 사원 일배의니 변두지사 증유사 존이니라. 또 증자의 말씀이에요. 끝에는 계속해서 증자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다른 제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는 자자가 붙어 있지가 않고 이름이 나오는데 증자하고 유자는 이제 몇 군데 없어요. 한 두 군데인가 두 문장에만 등장을 하고 증자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증자의 제자가 논어 편집에 참여를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선생님이신 공부자와 바로 윗대 선생님이신 증자, 증자를 자자를 붙인 거를 보면 그렇다. 증자왈 5장 증자왈 이능으로 문어 불능하며 이다로 문어 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 불교를 석자오우 상종사어 사의 이론이라. 일집중 아들자 가로할 써이 능할 써이자는 뭐뭐로서 뭐뭐로서 그래서 토가 써이자에 의로가 붙는 거예요. 이 능으로 문어 불능 그러니까 물을 문 늘어 어조사어 아니불 능할 그 다음에 써이 마늘따자는 이게 또 그 저녁소자 그 뭐 하고만은 하루 매일 날은 뭐 끝없이 많으니까 저녁이 하루가 아니고 저녁마다 이러다 보니까 마늘따자가 저녁속자를 두 개 씀으로 해서 마늘따자가 된 거죠.
이 저녁 석자는 이게 달을 그린 거예요. 달. 초생달. 달이 뜨면 뜬 시간을 저녁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녁 석. 그 저녁은 하루가 아니고 뭐 계속 끝없이 매일 해가 날이 계속되어지 많으니까 그래서 저녁 석자를 2개 써서 만을 땄다고 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 안에 입을 가지고 들어가서 묻는 것. 그래 물을 문자는 입을 가지고 들어가. 귀를 가지고 들어가서 듣는 것은 들을 문자죠. 그래 문문 안에다가 이 구자 들을 문자는 문문 안에다 귀자를 써서 귀를 가지고 들어가 듣는다. 거리에서 듣는 것은 길도자에다 들을 청자 써서 도청 도설. 오다 가다 듣는 말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문 안에 들어가서 그 학문 단체를 학단이라고 하는데 학단 안에 들어가서 귀를 가지고 들어가야 그게 들을 문자는 들을 청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문자도 학문할 때 물을 문자인데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궁금한 거 묻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학문 집단 안에 집 안에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고 할 때는 배울 학자하고 물을 문자를 써서 학문이라고. 그럴 문자 쓰는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 우리가 학문을 한다 할 때는 배울 학자 물을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문어과 어는 전치사라고 했지. 뭐뭐보다. 뭐 이런 비교급으로서 쓰는 뭐뭐에 전치사로서 뭐뭐에도 되고 뭐뭐보다도 되고요. 여기서는 뭐뭐에. 그 다음에 적을과 자예요. 만을 다하고 적을과 과다. 뭐 저 말을 따자의 반대말은 젊을 소 아니 저 작을 소자를 다소 작을 소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다과해서 많고 적을 때 많다는 말에 반대말로 이 과자를 써요. 그 다음에 있으류 같을 약 없을무 열매실 속이 꽉 찼다 해서 실할실 약허 같을 약 빌허 실과 허는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허실 허와 실과 허. 그 다음에 범자는 범할 범 죄를 범한다 범죄자 법을 범한 것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범한 것을 범법자 범죄자 이렇게 할 때 범자입니다. 침범하다 할 때도 범할 범 말이을리 안입을 그 다음에 여기 학교교자인데요. 학교교자인데 여기서 교정할 때 교정보다 잘못을 고치다 할 때도 이 교자를 써요. 그래서 교정 보러 간다. 무슨 인쇄소에 교정을 보다 할 때도 이 교자를 써요. 그래서 이 학교교자이면서 동시에 고칠 교정할 교 바르게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교정할 교. 그 다음에 예서
옛석 놈자 나오 그 다음에 버두 자자는 뭐 옛날에 석자에 석자 이게 옛날 옛것 자자는 것 우리 말로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세개 개수 개라고 하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옛 그냥 여기서는 옛날 나오 나오자에다가 나오자 그 다음에 버두자 나오자 아자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려서 아자는 이해를 하실 텐데 오자는 뭘까요? 아자는 이게 요거 비친 것이 여기 뜬 거고 이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요것도 창 같자는 왜 요 창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창을 가진 것. 그리고 나를 보호하려면 전쟁에 나를 보호하려면 요 가운데 있는 게 나예요. 양날의 창을 가져야 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거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자는 이거 다섯 오자다 입구자 입이 다섯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는데 이게 오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 이게 이제 뭐 주역으로 해서 그래서 천간열 그 다음에 하도 낙서에 하도 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열은 하여튼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수로 말하면 열인데 우리가 열었다고 할 때 닫혔다고 해서 다섯은 닫았다는 뜻에서 다섯이고요. 열기 시작했다 해서 여섯이고 그 다음에 다 열었다 해서 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간 사이클의 종점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간을 주관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 이 열은 열매의 의미도 있거든요. 열어서 완전히 열려서 매달려 있는 열매가 열이란 말이죠. 그러면 열어가는 과정은 1에서 9까지는 이것은 열어가는 시간이 열려가는 시간이죠. 말하자면 열려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작용. 그래서 열을 목표로 하고 작용은 부작용을 한다. 그래서 70용구라고 하는 주역은 이제 주역 시간 얘기인데 여기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은 하도가 열이고 1에서 9까지는 낙서라고 그랬죠. 하도나 낙서나 간에 중심에 있는 수는 뭐예요? 하도는 중심에 5와 10이 들어있고요.
하도 그림하고 낙서 그림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낙서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낙서의 중심에는 10은 날아갔다고 그랬죠. 5만 남아있다는. 그리고 사방이 8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은 없어지고 5만 가운데 있고 16 뭐 27 아니 27 그 다음에 38 49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도는 5, 10을 중심으로 16, 27, 38, 49, 50 이게 하도죠. 하도고 낙서는 그 두 개가 붙어있던 것이 16하고 27하고 38, 49가 붙어있던 것이 둘씩 말하자면 세포 분열을 해서 자라는 것이고 가운데 5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와 낙서의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수는 바로 15하고 5하고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말을 20. 그리고 사방 8방은 사방 8방은 얼마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105 하도낙서를 합치면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100 중에 20을 빼고 나면 사방수는 중심수고 사방의 수는 얼마예요? 80이잖아요. 80은 9가 작용하는 9981에 그 알속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하여튼 하도낙서를 합치면 100인데 그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작용하지 않는 수는 20이다. 그래서 20이 C가 되는 C의 시간이고 80은 작용해서 열려가는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하도 낙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마 주역 시간에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이제 좀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하도 낙서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수가 5잖아요. 5. 그러니까 중심에 이거 입은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게 나라는. 그래서 나오자를 5호자에다가 입구자를 썼다. 이 5 식구라는 뜻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나다. 중심에 살아있는 나. 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중심이라는 뜻에 오는 그러한 의미로 나오자다. 이건 뭐 오페라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더라고 나오자. 제가 터득한 얘기예요. 저 위에 있는 글자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전쟁 문화여서 하여튼 창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날의 창을 그린 것이 나다. 전쟁 문화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철학적인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자는 근데 그런 중심적 위치에 있는 존재, 입을 가진 존재, 입을 가졌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나오자. 획수로는 7개. 여기서 나오자 획수가 7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7. 하나, 둘, 셋, 넷, 5, 6, 7. 7. 획수는 7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석자가 나오는데 예석자가 아까 요 설명이 나왔길래 그냥 잠시 얘기를 하면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해서 이렇게 예석자를 처음에 배웠죠. 설교에 익숙한 꽃인자예요. 석자 성인지 자격야에. 근데 석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고자라고 하지 않고 석자라고 하는 거는 고자라고 해도 옛날이란 말은 옛날이란 말도 여기도 열십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한 사이클이 지나간 것이다. 그게 이제 옛날이에요. 한 사이클이 지나간 과거, 시간이 지난 과거에 입을 가졌던 것. 그러니까 옛날로 갔다. 옛날이 되었다. 옛날에 도달되었다 했을 때 이건 말하자면 고자가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고라고 합니다. 작고했다. 작고의 고자는 이 고자를 쓰지 않고 이 고자를 써요. 그러니까 등그러문 있는 이 등그러문은 거기 이것을 목표로 해서 움직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 옛날 사람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작고 옛날 사람 돼버렸다. 작고했다. 그런데 이 옛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 열십자가 들었는데 이 여기서 옛석자는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초두라고 하잖아요. 초두는 풀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양을 그린 이것이 이제 이것이 줄여서 이렇게 초두 아니에요? 이게 풀초자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초원의 그 지평선이고요. 여기는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이 지평선 안에 저 아래에서 아직 떠오르지 아니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으로 말하면 새벽이니까 아직 아니 옛날에 아직. 그래서 태초가 되는 거예요. 새벽이 열리기 전, 새벽이 오기 직전에 해가 뜨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일석자인데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이 초도로 보면 풀초자지만 열십자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열십자로. 그러면 열십자에 열십자. 그리고 여기 하나로 이렇게 막. 그러면 이게 날짜로 따지면 21일이에요. 21일이 되죠. 그렇잖아요? 요거는 20이고 이건 1이고 21일. 그럼 하도낙사의 논리로 말하면 20에서부터 22C라면 20에서부터 하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태초라는 얘기예요. 씨로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씨에서 싹이 트려고 하는 순간이 바로 그 나무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나무로서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태초 문명의 태초에는 이런 석자 성인지 자격이 그런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석자라고 했는데 자꾸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게 사실은 그런 점들이죠. 옛날에 나의 친구 나오 그다음에 버두 옛날에 나의 친구가 일찍상하다 종사하다는 얘기는 조칠송 일사 뭐뭐에 종사하다 지금 쓰는 말이에요. 일을 쫓아서 하다. 어사 뭐뭐에 이거 전치사니까 늘었자 전치사
그 다음에 이사자 여기에 이사자 여기에 그 다음에 어조사회 여기에 종사 했더니라. 그러면 뭔 얘기냐면 증자가 말하기를 능으로서 능력 있는 것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문어불능하며 능력 없는 사람에게 늘었자는 웬매에게니까 경치사는 불능한 사람에게 물어보며 이런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것은 겸손이에요. 자기 겸손. 그렇잖아요.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 이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함으로써 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며 이다로 문어과하며 많이 있는 사람인데 많이 있는 입장인데도 문어과하며 과라고 하면 적을 것들이요.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며 뭐 이거 없는 사람이 있는 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데 많이 없는 채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저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서도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며 유양무하며 그 문장이에요. 있으면서 같이 한다. 무엇같이 없는 것 같이 한다. 있으면서도 약무 없는 것처럼 하며 실약화하며 내 실이 꽉 차 있는데 실제가 꽉 차 있는데도 빈 듯이 하며 범의불교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을 범해도 교정치 아니함을 이거는 교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뭐 교정이란 말보다는 차라리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계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했어도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적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기서는 범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범해도 죄를 범해도 탓하지 않고 교정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아니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뭐 잘못했다고 막 따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적을 받아서 고칠 사람 같으면 지적해주면 좋을 텐데 고치지 않고 도리어 막 화를 내면은 그 지적한 사람이 도리어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범해도 다른 사람이 범하는 걸 보고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간섭하지 않는 거.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거죠. 남 잘못을 일일이 간섭해가면서 막 따지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이 있어요. 친구간에 이게 저걸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주면 고쳐야 할 사람이면 지적하는데 잘못을 고치지 않을 사람이면 도리어 싸움만 되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오거지만 떴어. 그래서 능한 사람, 능하면서도 불능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겸손한 거예요. 그다음에 많이 있으면서도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며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하며 그다음에 꽉 차 있으면서도 그래도 좀 뭐 모르는 것처럼 비어 있는 것처럼 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범하는 것을 봐도 지적하지 아니함을 이게 다 좋은 쪽에서 얘기해요. 함을 섭자오우 옛날에 내 친구가 일찍이 여기에 종사했더니라.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걸 안자가 증자보다 이제 먼저 돌아가고 공자보다 앞에 죽었고 훌륭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내 친구는 섭자오우는 추측하기를 그 주석에서 보면 다른 데서 나오더라고요. 안자를 지칭한 것이다. 안자가 그렇게 훌륭했다. 겸손하고 있는 체 안 하고 없는 체 하고 또 이제 뭐 잘 하면서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섭자오우가 바로 안회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여기서는 물론 꼭 그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러한 친구가 있었다. 그래 그 친구가 이런 일에 종사를 일찍이 했느니라. 그리고 일찍이 했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말할 때는 살아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냐 후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내용 뭐 한 구절, 두 구절이지. 증자가 말하기를 능으로서 불능에게 물어보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며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며 꽉 차 있어도 비어 있는 것 같이 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서 다투지 않는 이러한 것을 옛날에 내 친구가 일찍이 여기에 종사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로마에서 기록합니다. 읽고 뭐 한 구절 끝나고 한 구절밖에 증자왈 시작 증자왈 이름으로 불능하며 이라로 가며 유양무하며 시야거하며 범이불교를 섭자오 상종사오 사의론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역은 구약 문명의 가장 오래된 문명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주역은 일단은 천도지도 인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천도지도 인도를 말씀으로 전할 시기적으로 이제 그 문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이전에 부호로서
문자가 있어도 어려웠지만 부호로서 그 천지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부호, 기호 그 중에 하나가 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괴는 그러니까 문자도 아니고 부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괴 주역의 논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괴를 설명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주역 공부하는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건괴, 곤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건괴를 그냥 문장만 공부하려면은 그걸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주역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괴의 조직부터 알아야 되고 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괴를 설명한 부분을 공자께서 쓰셨는데 그게 실vik의 설괴편이다. 그래서 설괴편을 공부를 먼저 한다.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럼 괴 앞에는 전혀 없었던 거냐? 괴보다 먼저 사실은 나타난 것이 뭐냐?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게 하도낙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도낙서. 그 하도낙서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생시, 의수, 그러니까 시수의 논리를 괴에 앞서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음양의 변화를 보고 괴를 만들고 괴는 변화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물은 변화의 모습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모습을 작용하는 육효괴로 이렇게 상징을 한 것이다. 육효괴가 바로 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수와 괴효. 시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괴효가 다음에 복희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시수는 뭐냐? 바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하도낙서다. 그러니까 하도낙서를 공부하지 않고 하도낙서가 전혀 주역하고 관계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에 하도낙서를 우선 주역책에서 첫 부분에 하도낙서 그림이 나와요. 그 하도낙서의 그림은 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죠? 아까 이제 그 설명을 쭉 하면서 가운데 오가 들어있다. 하도나 낙서나 다. 근데 하도는 시간에 있어서의 열매나 씨의 성격을 가진 시간 논리 체계고 낙서는 씨가 싹 터서 열매 맺는 과정의 세포 분열 말하자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자라는 그래서 붙어있던 16273849 50이 붙어있던 것이 분리되면서 사방이 팔방으로 그러면서 그 껍질 열은 껍질을 벗고서 존재하기 때문에 열은 없어진 거예요.
노름판에서 묘를 날라갔다 그러죠. 날라갔다. 날라간 거예요. 지금 날라가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하도낙서예요.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도는 하수에서 지금 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하를 말하는 거예요. 황하 본류를 말하는 거예요. 황하에서 용마의 등에 그려져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낙서는 거북이 황하의 지류인 낙수에서 떨어질 낙자, 낙수, 물 떨어질 물낙자, 낙수에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그 거북이 그림에 그려져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마를 용도라고 하고 용마의 하도를 용도라고 하고 거북이에서 나온 거북이 그림에 등에 그려져 나온 그림 그것은 낙서인데 거북 구자를 써서 구서라고 한다. 귀서라고 한다. 거북귀 귀서. 그래 용마 용도 귀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먼저 나왔던 것이고 하도는 도끼 시대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낙서는 하우 시대 나왔다.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의 신비로운 물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뭐 하늘이 내려주신 신비로운 물건이라고 해석을 해왔고 그것이 뭐 거짓된 것은 아니겠지만 설사 이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후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풀어내지 않았다면 또는 거기에 관련시켜서 관련이 없었다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인데 후세에 전해진 것은 성인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설교의 1장과 2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일단 접어두고 이제 3장에 가면 천지 정의하며 한택이 통기하며 내풍이 상박하며 수하 불상석하며 팔괘 상착하니 수왕자는 순코 지뢰자는 역하니 시고로 역은 역수야라. 그 수가 나온단 말이죠. 괴효를 역은 괴효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수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딱 나왔네. 왜 3장이에요? 수하고 괴하고 연결시켜 놓은 1장도 수하고 괴하고 연결되어 있고 2장도 수하고 괴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왕자는 순코 지뢰자는 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뢰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 미래를 아는 것은 역수적인 거꾸로 이렇게 짚어가면은 과거를 거꾸로 짚어가면 미래를 안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지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역은 뭐 길하리라 흉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점치는 것으로만 오해를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치는 것만이 아니라 점치는 것은 시간의 미래를 시간이 진행하는 법칙을 알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역이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책이
아니다. 우선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점치는 책이라는데 뭐 점치는 책 공부해서 뭐하냐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닌 책이라고만 보지 말고 시간의 법칙, 시간의 원리, 시간을 운행하는 것은 하늘이니까 그것은 천도고, 그럼 그 시간에 따라서 이 공간에 펼쳐지는 모든 생명체,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공간에 전개되어 있는 생명체의 삶의 법칙, 존재의 법칙. 그럼 그것만 있어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사실. 그것만 알아서 뭘 필요하냐. 인간이 또 살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그런 법칙에 순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길, 이것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역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만 치면 그거 따라서 점을 풀이해서 거기에 대응해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점의 의미가 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본래성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러한 것을 설명한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낙서의 원리와 그 다음에 괴와 효의 원리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정의, 산택, 통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지가 바로 뭐냐면 괴로 말하면 건괴와 곤괴예요. 건괴가 위에 있고 곤괴가 아래에 있으면 그 위치가 어때요? 위치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천지가 정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본 틀을 얘기한 거예요. 기본 틀을 그린 거예요. 기본 틀. 그러면 하늘은 위에 있고, 그러면 건이 위에 있고, 아래는 땅이 있으니까 곤괴가 땅에 있으면 그러한 괴의 조직으로서 그림을 그린 것이 그려놓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줄에 그러한 모양을 그린 그림이 이거 가지셨나요? 네.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복의 팔궤도, 복의 팔궤도가 바로 지금 3장 몇 페이지? 3장 첫째 줄을 설명한 거예요. 네. 페이지로 말하면 19쪽이네요. 19쪽. 19쪽에 괴 그림이 팔방으로 이렇게 8개로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가 복의 팔궤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문왕 팔궤도. 이건 주역 책에도 있습니다. 주역 책에도 아까 그 페이지 다음 하도낙서 있는 페이지 그 다음쯤 되면 있는데 요거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 다음 페이지 20쪽을 한번 봐주세요. 20쪽. 20쪽을 봐주시고 20쪽에 8개의
배 모양, 이름, 그리고 비유, 속성,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태극기 이해보다는 우리 태극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요 공부해야 돼요. 최소한도 기본은. 근데 하나도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먼저 그때 시작할 때 이거 중간에 그만 두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더니 하자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안 나왔네. 그냥 재미나게 알게 해주세요. 여하튼 그 상당히 마음을 굳게 하고 먹고 시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냥 한자 공부하는 거 셈치고 해도 공부해도 되고 또 그냥 주역을 태극기라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해도 되는데 이왕에 공부하려면 조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사람 살아가는 걸 따지면은 뭐 논어나 맹자나 이런 걸 중용이나 대학 같은 것이 더 유교에 있어서 더 쉬운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정년 전부터 주역을 했지만 주역 강의를 했는데 정년 전에서 학부에 있을 때는 대학에 있을 때는 애들이 대학생이라는 애들이 전공을 하고 싶어서 온 애들이 아마 몇 명 안 돼요. 그냥 성적 맞춰서 온 애들도 있고 갈 때도 마땅한 데 없으니까 그냥 좀 쉬울 것 같으니까 철학이 더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죠. 그걸 쉬울 것 같아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해보면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한 학년에 한 20명이면 20명 중에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시끄럽게 해요. 그냥 점수 따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어디 취직하는 거 생각하니까 대학원 가서 공부하겠다는 사람만 이제 공부를 하는. 근데 그러면 1년에 하나 나올 동안 또 어떤 해는 또 이제 여러 사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강의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학점 따러 와서 학점 따기 위해서 듣는 사람 데리고 얘기를 하려니 재미가 안 나죠. 그래서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별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졸업을 제가 정년하고서 사회 나와서 강의를 해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꽤 있어서 많이 모일 때는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 그런데 역시 몇 년을 몇 번을 한 번 공부하는 한 번 공부하려면 몇 년 걸려요. 사실 책. 그거를 배겨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천 명 거쳐갔어요. 천명 이상 거쳐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걸 내가 하자고 하는데 나 시작하기가 시작하면 해야 되는데 강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재미가 있고 또 나도 또 저거 하는데 코미디 강의하듯이 내가 웃기는 능력도 없고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재밌어서 오는 사람도 없고 주역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작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작했는데
시작해놓고 또 지금쯤 이제 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뭐 더 하게 되면 뭐 하다 말아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이게 그 문장 글자를 이해해도 글자만 알아도 좋은데 글자 알아가지고는 뭐 요즘 쓰는 글자도 있지만 안 쓰는 글자도 많으니까 그 무슨 그 한문 공부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몇 분이라도 이게 굳게 좀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한 10명이라도 돼야 그래도 강의할 맛이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유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인간의 도리를 다루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도리와 땅의 도리가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 것은 유교의 여러 경전 중에서 주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주역에 대한 선입관념을 버리시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한다. 근데 이제 그 천도와 지도를 얘기하려 보니까 자연물이 있잖아요. 자연 우주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천지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장남 또 양으로서 장남 음으로서 먼저 태어난 것은 장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축을 이루는 중간에 태어난 것은 그 다음에 중남 중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어나서 젊은 존재 소남 소녀 음양인데 부모에다가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해서 6 식구로서 우주 가족으로 6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6 식구가 합쳐지면 8 식구예요. 그래서 우주를 8가구로 비유했다. 그러면 장남은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 시간이 됩니다. 소남은 미래 시간이에요. 중남은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이제 말하자면 장녀 과거 그 다음에 중녀 현재 그 다음에 소녀 내세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고 위치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니까 하늘이 위에 있어서 건천 그 다음에 곤시 땅 그것이 그러한 방위로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이 문화 3장의 복귀팔궤도인데 복귀팔궤도 전에 우리가 그 산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수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설명한 천지, 산택, 내풍, 수학. 그래서 8식구다. 8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족으로 말하면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지만 자연에 비유하면은 천지, 하늘과 건괴는 천, 땅은 지. 그래서 천지가 정의했다는 때 천지라고 하는 건 건괴와 건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택은 그냥 우리가 산하고 연못하고 얘기하는 건데, 산은 양이고 소남이에요. 소남. 양이고 소남이고, 괴로 말하면 소남괴니까 간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은 연못인데 뭐 산은 이렇게 뾰족 나온 거니까 양이고, 연못은 운목 판겼으니까 음인데, 그건 소녀라고. 소녀괴이고, 그 다음에 태괴다. 괴 이름은 태괴다. 그러니까 우레가 치면 우레라고 하나요? 좀 번개치고 우레가 우릉쾅쾅 하면 이게 봄이란 말이죠. 봄에 깨우는 거예요. 그게 요게 진꾀인데, 진꾀는 장남이에요. 제일 먼저 깨우는 시간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남이다. 그러니까 괴가 처음에 세획으로 천인지, 이건 순음으로만 되어 있고 이것은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괴라고 한다. 건괴. 땅 건자에 하늘 건자고, 왜 세액이냐? 세액은 천도원, 지도원, 인도원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천도, 인도, 지도. 땅 위치가 밑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겨울의 음의 시기에서, 음이 이렇게 있던 시기에서 저 아래 항상 아래에서 위로 작용해 올라가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괴는. 그러니까 제 아래에서 양이 처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레를 상징하고, 우레. 자연물로는 우레고, 그 다음에 괴 이름은 비가 오고 그 밭에 말하자면 밭을 일깨우는, 밭에 비가 내리는 걸 사실은 그 우레 몇 자인데, 요거는 괴 이름으로는 진괴라고 한다. 진동하다, 진동. 그러니까 아래에 양이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양은 움직이는 거고, 음은 정적인 거니까, 양이 아래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진괴다. 이 순수 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땅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여하튼 땅에서 아래에서 음이
양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에서 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생겨나면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면서 보이지 않는 게 음이죠. 보이지 않으면서 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양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자연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보여지는 이 지상을 움직이게 하는데 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자연물로서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을 나타내는 괴는 손괴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음이다 이거예요. 아래 위에는 겉으로는 양이고 가운데가 음이다. 그게 무슨 꾀예요? 무슨 모양일까요? 뭘까요? 겉으로는 빛이 나는데 밝은데 안에는 어둡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연물의 불. 불이고 그러니까 풍내 화 그다음에 뭐예요? 불이고 괴 이름은 뭐예요? 불은 저 위에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괴. 또 그리고 음인데 음 속에 양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빛은 나지 않는데 속이 밝은 거예요. 뭐가요? 그게 물이에요. 물은 구덩이에 고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지금 삼남 삼녀 중에 이남 이녀만 지금 소개가 됐어요. 또한 요것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래가 양이고 위에가 음인괴가 이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가 여기고 간상년. 하나 더 하고서 위에 연 간상년. 요 양이 작용에 올라오면서 제일 마지막 위에 와서 놓여진 이러한 작용의 모양은 뭐냐 이게 이제 산이란 말이죠. 산은 이게 딱딱한 흙이 위에 있고 밑에는 안 보이고 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음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 겉으로 밑에는 딱딱한 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부드러운 물이 있는. 그래서 이것은 연못. 그래서 요거는 태괴라고 해요. 태괴라고 하고 이것은 간괴라고 해요.
관계는 저 양심이라는 양자에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물로는 천지, 풍래, 수화, 산택이 이고,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것 대표적인 자연물로서 8개를 제시한 거예요. 상징으로. 그러면서 그것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뭐 전체가 음으로 되어 모든 것이 음으로 되어 있는 이제 땅이라고. 모든 것이 하늘 저 양으로 되어 있는 하늘이라고. 그래 그리고 말하자면 음이 저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바람이 음인데 음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양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움직이는 양적인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속에 바람이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 양이 흔들어서 음이 이렇게 이제 겉으로. 그래서 밑에 양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하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건삼년, 곤삼, 끊어졌다 해서 끊어질 절자. 곤삼절, 그 다음에 하절, 아래 획이 끊어졌다. 손풍이고 건천이고 곤시고, 그 다음에 하 아래가 연결되어 있다. 진하련, 그 다음에 진례, 그 다음에 화때인데 이허 비어있다. 가운데가 이허중, 이렇게 외우면 이허중. 그 다음에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 중년. 그 다음에 위에가 끊어졌다. 태상. 끊어졌다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절자. 태상절. 그 다음에 간상 윗상자 연해져 있다. 양효다 이거죠. 간상년. 그렇게 외우면 머릿속에 이제 8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여기 이제 20쪽이다. 건삼년.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건삼년, 곤삼절, 진하련, 손하절, 감중년, 이허중, 간상년, 태상절. 머릿속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자연물의 이러한 특징을 상징으로 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천지 우주 가족으로 말하면 이것이 양이 제일 아래 첫 번의 양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장남이에요. 장남. 그 다음에 첫 번에
여자로 음으로 여자 음이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음은 여자니까 여자가 처음에 태어났고 장녀 소나 품은 장녀 장남 참함이라 알았다. 장남 장녀 그다음에 중남 중남 중녀. 중녀 소남.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불이 음일 것 같은데 참 양일 것 같은데 불이 음이에요. 남자가 양일 것 같아서 양일 것 같은데 이건 감수가 되겠어. 양이 물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못이니까 연못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 끝에 여자가 태어났으니까 이건 젊은 여성. 젊은 여자. 이건 젊은 남자. 간소남, 해소녀. 그런데 이제 이 우주가족을 놓고 볼 때 장남은 이제 늘 노인으로 따지면 노인이란 말이죠. 그럼 장남하고 장녀하고 결혼해가지고는 뭐 안 되잖아. 말하자면 장녀는 이미 단산이 돼서 끝났단 말이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동쪽인 장남인데 장남에서 상대가 되는 것이 서쪽이란 말이죠. 서쪽에 뭐가 있어야 말하면 배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소녀가 가야 돼요. 그래서 장남하고 소녀하고 짝지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문왕팔계도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녀가 항상 소녀인데 소남도 이제 세월이 가서 장가를 갈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남이 짝이 소녀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후천세대예요. 선천의 시대는 문왕팔계 시대는 선천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뒤에 어디 나오나요? 정역팔계도가 어디 나올 건데. 요 19쪽에 한번 보면 19쪽에 있어요. 19쪽에 문왕팔계도가 진꾀가 3번 삼진례 진꾀가 동쪽인데 그 짝이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소녀께인 태꾀가 놓여져 있어요. 이거는 생산이 왕성하게 생장이 왕성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소남이 다 자라서 이제 제대로 소녀하고 짝을 맺을 시기는 소남 소녀가 다 맺을 시기가 그 시기가 바로 뭐예요? 그게 정역의 논리예요. 정역의 논리. 제일 마지막인가요? 29쪽에 보면 29쪽 정역팔계도가 있습니다. 얘
진이 자리에 진이 자리 문왕팔급에 진이 있던 자리가 뭐가 있냐? 간꾀가 있어요. 간꾀. 소남꾀인 간꾀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남 소녀가 다 이제 말하자면 소남이 다 자라서 이제 집안이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남하고 소녀가 짝이 맞바라다 보고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태합덕이다. 후천 논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예를 들어서 후천 논리. 그러니까 정역의 출현은 복희팔궤도 문왕팔궤도에서 완성을 나타내는 팔궤도로서 설명을 어디서 했냐면 6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5장은 뭐냐? 5장은 바로 문왕팔궤도. 지금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한 3장은 복희팔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정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기 전에는 이게 6장 설명이 423쪽에 신야자는 묘 만물이 위원자야니 하고 나오는 그 마지막 줄에서부터 그 다음에 네 번째 줄까지 우는 제6장이다. 이 6장을 그냥 반복된 설명으로 본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어느 시기를 무엇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제3장 천지정의하며 산택이 통기하며 내풍이 상박하며 수와 불상석하야 팔괘상착. 요게 이제 복희팔괘도인데 그 시예요. 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비유하면 식물이나 뭐에 비유하면 씨의 역할을 하는 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제 3장이고 3장은 복희팔괘도다 이거예요. 복희팔괘도는 19쪽에서 보시면 건이 위에 있고 곤이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수하로 되어 있어요. 수하. 그렇죠? 예. 감리니까 감리, 건곤 감리. 수하는 여기서 제대로 놓여져 있어요. 정역 팔괘도나 똑같이 수하가 맞바라다 보게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왜 상착이라고 했느냐? 서로 어긋났다고 했느냐? 서로 어긋났다고 했고 6장에서는 수하가 뭐라 했어요? 424쪽에 세 번째 수하 상체라고 되어 있어요. 상체. 서로 미쳤다. 서로 이렇게 서로 말하자면 서로 통했다 이런 얘기. 통할 채자니까. 근데 복희팔궤도에서는 수하가 서로 쏘지 않는다. 불상서열. 작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설명한 것처럼 짝지어서 설명한 거는 비슷한데 내용은 반대로 얘기한 것들이 많다. 반은 4분의 3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복희팔궤도의
그림을 설명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복희팔계도가 아니고 정엽팔계도를 설명한 것이다. 이게 설명만 해놓으시고 그림은 전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일부 선생께서 이거를 이게 그게 아니다. 424쪽에 무는 제6장이라고 찾으셨죠? 거기 한번 보시면 그 바로 직전에 하얀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2차자 차는 거는 제거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은 이 설명은 건곤괴를 제거하고 저는 오로지 말했다. 전적으로 말했다. 무엇을 말했냐? 육자녀에 대해서 말했다. 이제 이 문장을 읽어야 되는 문장 안 읽었는데 신야자는 묘만물이 위원자야니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24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종만물 심한물제 막성호 간이라 간하니 고로 수하 내풍 산택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자녀괴는 뭐예요? 육자녀가 뭐예요? 장남장녀, 중남중녀, 소남소녀. 즉 말하자면 수하, 내풍, 그 다음에 산택. 이 6 자녀괴만 얘기했지 건곤괴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건곤괴를 빼내버리고 버리고 제거하고 오로지 육자녀괴만을 얘기해서 이견 신지소위 그 사람 신의 하는 바 신의 세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 신야자는 했으니까 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기위서 그 위치와 차례나 역, 용 또한 상장 3장 지금 말하는 3장 천지정의하고 산택이 통기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복희팔계도의 3장의 설명을 말한 것 뿐이다. 그런데 미상기의라 자세하게는 그 뜻을 모르겠다. 옛날에 주역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옛날 주역에 이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자세히는 모르겠다. 복희궤도를 설명한 것처럼 수하, 상체, 내풍이, 불상패, 산택이, 통기 이러한 6개 과의 그 상대적인 거를 이렇게 음괴, 양괴를 붙여서 설명을 한 걸 보면은 복희궤도의 설명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3장에 천지정의하며 산택이 통기하며 내풍이 상박하며 수하불상석하야 요 설명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주자의 주석이에요. 그런데 상장의 설을 사용한 것 같다. 그런데 미상기의라 그 뜻은 자세하지 않다. 자세하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모르고서 얘기 안 한 거지.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 자세하지 않기로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세하게 그 뜻은 미상이야. 자세하지 않아.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원리를 팔괘 도상으로 표현한 것이 29쪽에 정엽궤도다. 이것이 나온 뒤로 이것 설명뿐만 아니라 모든 의문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
이론적으로 이러한 세계상을 신야자는 묘만물, 만물이 오묘하게 변화하는 그런 이치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끝에 가서 종만물, 시만물 다는 막성호 간. 그러니까 간에서 시작해서 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와 상체하며 내퉁이 불상패하며 산택이 통기. 그래서 그런 연후에 능변화하며 기성만물이 하나니라. 능변화라는 거예요.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기성만물. 이게 기성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완료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만물이 다 변화를 해서 완성되어진다. 모든 세계가 완성의 세계가 이루어진 이미 기자를 썼어요. 이미 기자. 예언을 해놓고는 결론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완료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변화가 미리 얘기했지만 우주 변화의 완료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성만물. 능변화 기성만물. 능변화 기성만물. 아주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성만물. 만물이 이미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 후천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6장까지 그래서 3장의 복귀궤도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문왕팔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설명한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 그대로 알 거예요. 문왕팔궤도 여기 보시면 19쪽에 오른쪽에 있는 문왕팔궤도 진궤에서부터 손궤, 이궤, 곤궤, 태궤, 건궤, 감궤, 간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종정유시야 간에서 끝나가지고 진궤가 다시 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문장이 그대로 문장에 그대로 또 이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한두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궤는 셋이다. 궤도는 셋이다. 복희팔궤도 복희씨가 거놓은 순서 그 다음에 문왕팔궤도 문왕시대에 그 팔궤를 그려놓은 것. 그러니 이곳은 자연의 하나의 생성 변화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문왕팔궤도는 그러니까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복희팔궤도, 문왕팔궤도만 있었는데 그 6장의 내용을 보고 깨달은 것, 공부해서 깨달아서 그 완성의 역을 상징하는 팔궤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복희팔궤도는 씨, 그 다음에 문왕팔궤도는 생장과정의 논리, 그 다음에 정역팔궤도는 열매궤도다. 그러니까 씨하고 열매하고는 겉모습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씨는 과거의 열매는 새로운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 거예요. 음과 양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팔궤도는 하늘이 위에 있고 그 팔궤도 19쪽에 보시면 왼쪽에 건궤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곤궤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역 팔교도를 한번 보시라고 보여요. 이거 덮지 말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자. 29쪽에 있는 정역 팔교도는 건개가 아래 있어요. 건궤가 어디 있어요? 북쪽에 밑에 와 있잖아요. 건궤가 밑에 와 있고 곤궤가 밑에가 위에가 남쪽. 있어요. 그러면 천지가 아니라 지천이 돼버려요. 지천. 그 세상이 뒤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이 위에 있을 하늘이 밑에 있던 한 땅이 위에가 있는 거죠. 그것은 형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작용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땅의 작용은 하늘에 닿았고 하늘의 작용은 땅에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뭐가 돼요? 음양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합덕이 되는 거예요. 상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그린 거예요. 그러한 상징성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10번째 보시면 10번째 건곤 분몽 수송사비 소축이 태비 한번 보세요. 11번째 12번째 괴를 한번 여기 저 정역 요거 주역 책에 11번째 괴와 12번째 괴를 한번 보시죠. 열한 번째 괴는 78쪽에 보시면 땅 곤괴가 위에 있죠. 모양이. 아래 우큐괴인데 여기서 위에가 지죠. 땅이죠. 곤괴죠. 아래가 건괴로. 그 다음에 12번째가 83쪽에 있어요. 83쪽에 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에가 건이 있고 건괴가 있고 아래에 곤괴가 있다. 찾으셨어요? 네. 그게 그런데 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천은 태괴고 천지는 비괴예요.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천이 땅이 위에가 있고 하늘이 밑에가 있다는 얘기는 그 기운이 완성되어진 기운이다. 하늘 기운은 땅으로 내려와서 작용을 마치고 땅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서 할 일을 다 마치면 음양이 완전히 합덕이 되는 거예요. 그 괴는 지천 태괴라고 했어요. 태평할 때 태자입니다. 태평할 때. 큰 태자. 크게 통하는 태평. 근데 그거의 반대인 천지는 막힐 비자예요. 이게 비자. 비색. 운수가 비색하다 할 때 비자. 막힐 비자. 안이불 밑에다가 입구자 한자. 천지 비괴야. 비괴라는 맥혔다는 얘기예요. 천지가 맥혔다는 얘기예요. 아직 덜 연그러서 우주가 덜 자라서 완전히 통하지 못한 상황. 하늘은 위에서 하늘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밑에 있어서 각자 제 할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기운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지천 태괴가 돼야 이게 이제 완전히 태평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 괴에 대한 설명도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 지천태괴를 하여튼 보시면, 태는 소왕코 대래하니 길하야 형하니라. 작은 것이 가고, 작은 것이 가면 커질 거 아니에요? 큰 것이 오니 다 자랐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것이 자라서 커서 완성이 되어지니 길하야 형하니라. 길하야 형하니라. 그러한 원리다 이런 얘기죠. 하리라가 아니라 소가 왕하고 대가 내하면 길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러한 하나의 원리가 그렇다. 소가 왕하고 대가 내하니 길하야 형통하게 되느니라. 그 설명의 단월 태괴 소왕대래 길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괴사인데요. 괴사의 말은 즉 시 곧 이것은 천지교의 만물이 통하며 천지가 서로 교통해서 만물이 통하게 되며 상하교의 기지 동하며 아래 부위가 서로 사귀어서 그 뜻이 통하게 돼. 뜻이 동일하게 합쳐진다 이거 되는 것이. 라 내양이 외음하며 내는 아래를 말하네. 외음은 위의 꾀를 겉의 꾀라고. 위의 꾀는 겉꾀고 위의 꾀고 아래 꾀는 내 꾀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배워야 되는데 내양이 아래는 양이 양꾀인 건꾀고 외음 밖에는 위에는 음꾀요. 직괴인이야. 땅의 괴인이며 내건이 외순 건괴는 성정이 이제 성정 아까 표에서 우리 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거 설명하느라고 나왔는데요. 안으로는 건전하다는 것은 건괴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순 밖으로 순하다는 것 순하는 것은 땅은 건괴에 비하면 순이에요. 그래서 건건 곤순. 아마 동몽선습의 부부지도를 설명하는데 나올 거예요. 이게 이체 건건지도하며 이건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건괴는 양은 남자는 건장하고 안으로 순은 여자로 순하다. 곤순이라고 해요. 곤순.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굳세지만 겉으로는 유순하다. 이게 태괴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외면에 음이니까 부드럽고 안으로 밑에는 양이니까 내건이라고 그래요. 내건 외순하며 내군자의 외소인 겉으로 소인이 겉으로는 음이니까 소인이고 내군자 건괴는 군자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안으로는 군자. 그러니까 속마음은 군자로 돼 겉으로는 소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도는 내면에 있는 군자의 도는 자라나고 소인도는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소자는 소멸할 소자예요. 소인지도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태가 천지교의 교가 태니 천지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바로 태괴니 후이하야 재성천지지도 하며 보상천지지의 하야 이 좌우민 하나니라. 이건 상활은 인간의 도리를 이 괴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천지가 교통하는 것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이게 교태 우리가 교태전이라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교태전. 왕비전 교태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이 왕비가 거쳐놓은 교태전.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따로 놀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 서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교야. 그것이 태괴다. 그러니 후이하야. 재성으로 제물로서 천지도를 완성하고 보상 천지도 그 서로 도와서 천지의 마땅한 도덕성을 이렇게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면하니라. 그 백성들을 도와서 좌우라고 하는 것은 좌우에 사람 인자를 거기다 붙이면은 사람이 옆에 있고 사람의 오른쪽에 있으면 도우자고 왼쪽에 있으면 도우 좌자예요. 좌우라는 말이 바로 여기 그 사람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천지지도가 그 도를 이용해서 지도자인 최고의 왕인 지도자가 백성을 좌우에 모신다 이런 얘기예요. 백성을 좌우에 두는 것은 천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후천의 논리예요. 후천 논리. 지금 이제 후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왕이요. 왕이었던 과거는 천천은 왕이었다. 후천은 백성이 왕이에요. 좌우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좌우의 백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이치나 인간의 도리나 모든 만상 만물이 생장을 과정을 이제 끝내고 이제 후천으로 완성의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이게 후천의 논리예요. 그게 정역 출현 이후에 주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지천태괴하고 천지비 그 지천태괴라고 얘기해놨는데 그것의 설명은 지금에서야 왜 11번째 열로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후천 천머리 11원리라는 게 종시원리고요.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그 11원리의 11번째에다가 태괴를 놨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하튼 그 8궤를 외우시고 8궤의 성질도 외우셔야 돼요. 성질. 건은 건이고 고는 순하고 지는 동하고 움직이는 소는 입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설궤편에. 이거를 먼저 알고서 건곤분노 수송사비 그 64궤를 들어가야지. 그거 안 하고 이거 들어가면 이게 거꾸로 배우는 것이에요. 거꾸로 배우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문장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 8개 형상 건삼년 곤삼절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 이름은 건삼년 이름까지 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물로서는 건천, 곤시, 진뢰 그 다음에 손통 그 다음에 감수, 이화 그 다음에 강산, 택 그 다음에 우주가족은 이제 이치로 외워두시면 진장남, 손장녀, 수중남, 화중녀, 그 다음에 간소남, 태소녀. 신체에 비유한 것도 있어요.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20쪽에. 신체, 건뼈는 머리에, 그 다음에 곤뼈는 배, 몸뚱이, 그 다음에 진뼈는 아래 동적인 것이 뭐냐면 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타구니 장녀는 허벅지죠, 허벅지.
그래 다리와 허벅지를 혀타구리까지. 그다음에 감중료는 이게 이제 귀, 감꾀는 이꾀는 눈, 불꾀는 화난 거니까 눈하고 귀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뭘 하느냐면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간꾀가 손이에요. 그래서 손이 모든 것을 매듭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주동이 되어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방이 바로 동방이에요. 간방이 동방이에요. 그래서 간과 서방인 태학교가 합덕을 해서 동서문화가 합덕이 되어서 이제 인류 문명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간꾀는 동방이고 앞으로 정역의 동방이고 우리나라에 간산. 그 다음에 서방은 태괴. 태백은 입을 말하는 입을 상징하는. 그 신체작용도 신체에도 8가지. 그 다음에 성정에 건, 순, 동, 입, 함, 여 빛날렸다. 여, 지, 설, 열이죠. 예. 군장, 동산, 윤, 헌,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문왕 팔계도나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보셔도 돼요. 계절로 따지면 이제 이것도 계절도 이제 바뀌어야죠. 간이 동방이고 간이 동방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팔괘를 이제 설괘편에 우선 핵심 부분은 궤도가 3개가 있다. 팔괘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것은 우주가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또 자연물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인체는 물로 상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외워두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는데 취미가 붙을 수 있어요. 요 외우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안 붙을 거예요. 요거 외우시고 이거를 가지고 풀이해보면 이제 재미가 취미가 좀 붙을 겁니다. 오늘도 뭐 문장은 못 나갔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괴에 대한 설명에 상당 부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읽으면서 설명하면 또 쉬워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